안녕하세요. 미국 간호사 김미연입니다. 오늘은 정돈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정글 같은 저의 집 거실, 두 번째 거실에서 이렇게 여러분과 공유하는 영상을 촬영하고 있고요. 제가 뭐 항상 배수해진 이야기 하는데 또 지금도 조금 있으면 아이를 데리러 픽업하러 가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배수해진이 아니라 그냥 제가 좀 시간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요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지난번 영상에 올렸던 추천인에 관한 이야기를 연장선으로 해서 몇 가지 더 공유를 해보려고 해요. 댓글 중에 하나가 교수님과 어떻게 친분을 쌓고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댓글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또 시간이 괜찮다면 나이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지난 주말에 제가 여기 장을 보러 갔었어요. 근데 코스코는 굉장히 큰 곳이고 카트도 굉장히 크고요. 워낙 대규모로 이렇게 물건을 파는 곳이기 때문에 카트를 밀고 가는 사람들 틈에 내가 끼면 앞으로 나아가기가 힘들 정도로 정말 바쁠 때는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장을 보러 간 게 일요일이었어요. 일요일 낮 시간이었어요. 피크 타임이죠, 정말. 클럽의 약간 한시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 카트의 물결 사이로 저 멀리서 누군가 나를 알아보고 반갑게 손을 흔드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 자세히 보니까 대학원에서 저의 어드밴스 파마콜로지를 가르쳐 주셨던 뭐 상급 양리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양리학 과목을 가르쳐 주셨던 카디올로지 너스 프랙티셔너로 근무하는 간호사이자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정말 빠르게 그 물결을 헤치고 카트를 버리고 가서 교수님한테 인사를 했죠. First name base. 그냥 이름을 부르거든요. 마리아, 안녕? 잘 지냈니? 한국에서는 만약에 김미연 교수님을 만났다 그러면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지, 미연 안녕 이렇게 인사하게 안 되잖아요. 문화 자체도 그렇고 나이, 경력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일단 여기는 간호사라는 면허증을 달고 나면 너도 간호사 나도 간호사, 너는 경력자 간호사 나는 비경력자 간호사, 넌 나보다 경력이 좀 더 많은 간호사 조금 덜 있는 간호사, 그렇기 때문에 그 간호사라는 베이스 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이어서 그런지 그냥 쉽게 first name을 부르고 이름 자체를 부르고 친구처럼 손을 흔들고 허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그리딩을 했거든요. 그래서 잘 지냈냐고 물어봤는데 마침 옆에 배우자가 같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지금 양리학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미 공부를 다 마치고 간호사로 근무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미국 간호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약물에 대한 공부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이 양리하는 약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고 모르는 것을 통째로 암기해야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암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무를 하다 보면 그 원리가 나한테 다가오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뭐 병리도 그렇고 마찬가지겠지만 이 양리학 가르치는 교수님들 정말 박수 쳐드려야 돼요. 정말 많은 분량의 내용을 한 학기 안에 학생들의 머릿속에 주입시켜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 교수님의 양리학 수업은 굉장히 재밌었어요. 사실 양리학이 재밌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재밌었고, 말도 재밌게 하고 사람의 그 어떤 인성 자체가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활기차고 목소리도 우렁차고 또 유머 코드도 굉장히 성인용 19금 유머 코드 그런 거 있거든요, 미국도. 근데 정말 재미있게 수업 시간에 그 누구 하나 잠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게 우리를 다 구해준 정말 좋은 교수님으로 전 기억을 하고 있고, 매 수업 시간마다 사용하는 파워포인트의 마지막 장에는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자신의 개, 퍽, 이렇게 코 이렇게 된 눌린 못생긴 인물이 그다지 출중하지 않은 종류의 개를 본인이 키우고 있었는데, 그 종류의 개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예쁘다고 하면서 항상 파워포인트 마지막 장에는 그 개의 모습을 띄우곤 했었어요.
그리고 또 동물을 사랑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배우자가 샌디에고에 있는 동물원에 동물들도 왜 아프면 약을 먹고 때 되면 예방접종을 하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동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약회사를 운영하는 배우자의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 그랬는데 마침 장을 보러 갔다 만난 그 상황에 배우자분도 옆에 계시더라고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친구를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배우자라는 걸 알 수 있었고 만약에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지 못했거나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하면 아마 남편분 만나서 반가워요 라는 처음 그 이야기를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해서도 안 되고 혹시 남편분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인사를 했는데 자기 너무 잘 지내고 있고 학교도 끝나고 대학원 박사도 마쳤고 그래서 이제 자기 닥터 됐고 뭐 이런 얘기 이제 업데이트하면서 너의 퍽 잘 지내니 그걸로 게임 종료된 거예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가 상대방을 만났을 때 화두로 삼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상대방에게 내가 관심을 두고 있고 마음을 열고 있었다는 그런 의미이고요. 왜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 지식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knowledge is power 얘기하잖아요. 인간 관계에서도 많이 알수록 상대방에 대해서 많이 알수록 그것이 힘이고 그 힘을 어떻게 잘 사용하고 힘의 완급을 조절해서 잘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그것은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사실은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무기로 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내가 상대방의 관심사나 어떤 일상을 알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대화가 쉽게 흘러간다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장점이죠. 그렇게 대화가 마무리됐고 남편에 대해서도 동물들 잘 지내고 있니? 어저께 샌디에고 동물원 갔다 왔다. 덕분에 좋은 동물들, 건강한 동물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화가 잘 마무리가 됐거든요. 제가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한국에서 간호학과 학생이던 시절에 저는 교수님과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니었어요. 굳이 불편하고 친하지 않을 사이도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굳이 교수님한테 아무 일도 없는데 다가가서 뭐 교수님 뭐 식사는 하셨어요? 뭐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좀 안부를 묻고 편안하게 별 어떤 문제가 없어도 아무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다가가서 먼저 말문을 트는 그런 성향의 사람도 아니었고 왠지 그냥 제 인상에 교수님은 내가 말 걸면 안 될 것 같은 그리고 별로 내가 뭘 시덥지 않은 주제로 말을 걸면 얘가 왜 이런 주제로 나한테 말을 하지 하는 그런 피드백을 받을 것 같은 염려도 있었고 아마 제가 대부분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20대 초반이고 어리고 사회 경험도 없고 대인관계나 인간관계에 대한 어떤 경험치도 좀 적다 보니까 먼저 다가가서 이렇게 그야말로 능수능란하게 대화를 트는 것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가르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학생인데도 나한테 먼저 다가와서 추수감사절 어떻게 보냈어? 가족들이랑은 어때? 네 딸은 어떠니? 이렇게 먼저 물어봐 주는 친구가 있으면 굉장히 편안하게 대화가 이어지고 시작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대화의 시작이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상대방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의 기억력은 참 유한해요. 정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쉽게 얘기하면 지인 목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알게 된 교수님들의 이메일, 휴대폰 번호, 보통 셀러버스의 첫 페이지에 자신의 풀네임과 또 학위와 자신의 뭐 면허증,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분야에 자기가 어떻게 타이틀이 되는지와 같이 굉장히 세세하고 자세한 정보들이 나와 있고 심지어 자기소개 문구를 어태치하는 교수님들도 계세요. 자기 몇 년도에 간호학과를 졸업해서 이런 병원에서 이런 환자들을 받고 논문은 어떤 내용을 썼고 또 논문도 쓰신 내용들을 보면 대충 상대방이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논문을 직접 찾고 자료를 수집하고 직접 라이팅을 하거나 해야 될 때 모르는 부분이 있거나 모르는 부분이 없어도 문의하고 싶을 때 아니면 이 부분을 읽다가 네 생각이 났다
하고 이메일을 보낼 수 있는 어떤 그 소스가 되기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그런 어떤 시작할 수 있는 토픽? 주제가 된다고 할까요?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목록을 가지고 계시는 것도 중요하고, 또 심지어 저는 어떻게까지 했었냐면, 처음에 정말 미국에 한국인으로서 미국에 와서 학생 신분이고 뭐 영주권 이런 거 없고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까, 간호사 면허증 하나밖에 내 손에 들고 있는 건 없는데 고민하면서 이력서를 내고 다니던 시절에는 각 널싱홈의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내가 컨택한 사람의 이름, 심지어 전화를 처음 받아준 리셉셔니스트 이름까지 적어놓는 습관을 가졌고, 그 사람들의 인상착의, 제가 260곳이 넘는 곳에 이력서를 썼었다가 모든 260곳에서 낭패를 봤기 때문에 팔로우업 콜을 해서 지금 내 상태가 어떠냐고, 혹시 이력서 여전히 가지고 있는지, 사람이 필요한 상태로 어떤 전반적인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지 이런 거 문의할 때도 지난번에 찾아가서 누구한테 이력서를 줬는데 그 사람이 DON 누구한테 준다고 했다, 간호과장 내지는 부장인 누구한테 준다고 했는데 그게 그 사람 손에 갔는지 궁금하다라던가, 구체적으로 이름이나 그 사람의 직위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을 때 훨씬 더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또 잘 흘러간다는 것을 어쩌면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처음엔 물론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이력서 두고 갔다는데 누구한테 두고 갔는데 이름은 안 물어봤네, 기억이 안 나네. 그럼 상대방이 자기도 모르죠. 누구한테 두고 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내가 연락하는 사람의 인적사항, 또 어떤 번호로 며칠 날 몇 시에 연락했는지와 같은 그런 자세한 정보들을 적어놓는 습관이 생기다 보니까 추후에 나를 인터뷰 본 사람, 또 인터뷰에서 어떤 내용을 대화로 나누었는지, 또 뭐 이런 의논한 부분들에 대한, 또 어떤 질문을 받고 내가 어떤 대답을 했는지와 같은 내용들은 한 2, 3년? 2, 3년이 뭐예요? 한두 달만 지나도 가물가물하고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세히 써놓는 습관을 들이다 보니 전반적으로 나의 지인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대학원에서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도 다 간호사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병원 어느 부서에 있고 뭐 경력이 몇 년이고 몇 살이고 알게 되는 것들을 그때그때 적어놓고 추후에 계속 팔로우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상대방이 일하고 있는 병원에 환자를 보내는 경우도 생기고 받는 경우도 생기면 그런 부분에서 또 공통분모가 생기면서 대화를 하게 되기도 하고, 또 이제는 가르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같이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 중에 같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고 다른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희 병원에 실습 나오는 학생들이 다니는 그 학교에 같이 대학원을 다니던 친구가, 같이 졸업한 친구가 지금 교수로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실습 나와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저한테. 누가 그러는데 너 같이 대학원 다녔다며?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내가 몸담고 살고 있는 그 지역 안에서는 어쨌든 최소한 인맥이 굉장히 맞물리게 되어 있다는 점. 상대방이 할머니가 되었는지, 교수님 중에 굉장히 연로하신, 나이가 정말 많으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 중에는 뭐 두 번째 손녀가 지난주에 태어나서 뭐 텍사스에 갔다 왔다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면 약간 좀 적어놔요, 그걸. 날짜는 정확히 모르더라도, 혹여 성별은 모르더라도 아는 범위 안에서, 내가 정보를 수집한 그 범위 안에서 저 나름대로의 기록을 해두고요. 뭐 메이든 교수님이 지난달에 할머니가 됐구나, 두 번째 손녀이구나, 이런 식으로 적어놓고 다음에 대화를 하게 되면, 물론 매번 그 책을 펴보는 건 아니지만 적으면서 다시 한번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상기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만약에 오늘 예상된 미팅이 있다고 하면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그 미팅에 참여하게 될 경우 상대방에 대해서 제가 적어놓은 노트를 보고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기도 하죠. 저의 어떤 대화를 할 때, 특히 교수님이나 나의 매니저와 대화를 할 때 1번 원칙 같은 것은
내 얘기를 너무 많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상대방이 보통 질문을 할 때 크리스마스 시즌이다 하면 크리스마스 어떻게 보냈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상대방이 정말 내가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해서 물어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자신이 보낸 크리스마스가 정말 좋았던지 정말 좋지 않았던지 할 얘기가 있던지 해서 물꼬를 트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그렇지 않더라도 잘 지냈어,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냈지, 너는 어땠어? 하면서 내가 과거에 알고 있던 내용이 있었으면 혹시 텍사스에 손녀들 보러 갔다 온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내가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이 인지하게 되고, 추후에 대화를 나누면서도 이 아이는 나한테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 상대방은 나에게 주파수를 맞추고 있다, 이렇게 상대방이 나를 인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렇게 거머리 타입 A 퍼스널리티. 저는 그것도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도 도움이 되고 있고요. 또 땡큐 카드 같은 것도 최근 들어서 쓰기 시작했어요. 저의 과거 교수님들에게.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학생들을 가르친 지가 벌써 이제 햇수로 4년째 들어가는 것 같아요. 5년째인가? 2015년 1월부터 티칭을 시작했거든요. 대학원 졸업하기 전부터. 그런데 처음으로 학생 하나가 간호학과 교수 전체에게 전체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정말 고맙다. 덕분에 내가 간호학과 다니는 동안 잘 서바이브 했고, 간호사 면허증을 받았고, 엠플렉스 시험에 합격을 했고, 그리고 2곳 병원에서 잡 오퍼를 받았다. 근무해줄 의사가 있느냐는 그런 어떤 제안을 받았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니 학교에서 공부할 때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시기에 좋은 사람들과의 교류가 없었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정말 정말 고맙다는 이메일을 현재까지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학생한테 받아봤었어요. 근데 그 이메일을 받고 나서 정말 느끼는 바가 많았어요. 저도 대학원을 다니면서도 어느 교수님한테 졸업한 후에 한 사람한테도, 심지어 저의 담당 교수님한테조차 덕분에 공부 잘했고 졸업 잘했고 이렇게 좋은 삶을 살고 있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어떤 피드백을 준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의 이메일을 받은 이후에 제가 이메일과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 여파가 커요. 고마움을 표현한다는 것, 또 뭔가 잘못됐을 때 일이 사과한다는 것,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졸업하고 정말 몇 년이 지나서야 그걸 할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뭐 늦더라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을 테니까 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정말 거의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답장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업데이트를 또 해주시는 거죠, 저한테. 지금은 그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고 뭐 다른 학교에서 가르친다던가 다른 과목을 가르친다던가 아니면 현재 병원에서 다시 간호사로 일하는 것으로 돌아갔다던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업데이트를 해주기 때문에, 또 저에게는 제가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고요. 또 크게 다른 점 중에 하나는, 한국의 간호학과 같은 경우 교수님이 수업을 하실 때 손들고 질문할 여지가 없었어요. 제 당시에는 그랬어요. 너무나 내용이 방대하고 그야말로 overwhelming 하죠. 너무나 많은 양의 정보가 내 머릿속으로, 내 귀로, 눈으로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정보를 프로세스해서 내가 질문으로 만들어서 질문할 만한 그런 시간도 없고 상황도 안 되고 그랬었는데, 미국은 시간이 더 많지는 않을 텐데 학생들이 그렇게 질문을 해요. 정말 질문이 많아요. 그리고 그 질문들을 굉장히 존중해주고, 그런 질문들과 대답을 하다 보면 자기의 의견을 표출하게 되다 보니까 자기 얘기도 나오게 되고, 이 사람의 성향이 또 파악되는 그런 소스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수업의 분위기에서도 차이가 있고요. 한국에서 어떻게 하면 교수님들과 친분을 유지할 수 있을까의 경우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도 바쁘거든요. 미국도 수업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배워야 되는 양은 똑같아요. 한국과 마찬가지로. 그랬을 때 교수님과 수업 시간 중에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다면 수업을 마치고 그냥 간단하게 오늘 네가 가르쳐준 내용 정말 유익하고 내가 그동안 이 약을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정말 자세하게 알게 돼서 유익했다라던가 혹은 수업 내용 중에 궁금했던 점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메일을 보내서 클래리파이 하는 거죠.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했는데 아무래도 설명을 한 번 더 들었으면 좋겠다고 이메일을 보내면 정말 장문의 답장을 주세요. 뭐 적어도 5분, 10분은 이 이메일의 답장을 쓰기 위해서 리서치를 하고 투자했을 것 같은 내용의 이메일들을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또 저도 착안을 해서 학생들이 뭔가 질문을 할 때 그냥 이 답은 이거라고 얘기해 주지 않고 학생이 직접 정보를 dig up 해서 자기가 직접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어떤 소스를 주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물을 먹여주는 게 아니라 물가로 안내한다고 해야 되나요? 좀 가이드하는 스타일이 달라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또 참고할 부분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때로는 아무 날도 아닌데 우연히 교수님 생일인 달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심지어 날짜도 몰라. 날짜도 모르는데 봄에 태어났어 나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름이 에이프릴인데 내 생일이 에이프릴이어서 에이프릴이 내 이름이 됐어라던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아, 저 사람 생일이 4월이구나. 그럼 3월 말 4월 초에 이제 이메일 보내는 거죠. 아, 당신의 생일의 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더 즐겁고 행복한 달이 되길 바래요. 정말 더 이상 쓸 말이 없는 거죠. 한두 문장으로 끝나는 그런 이메일이라고 해도 상대방에게 내가 관심의 표현을 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를 만들어요. 그건 분명해요. 그리고 학생들 중에도 가끔 저한테 물어봐요. 지난번에 네 딸 3번째 생일이라며 생일 파티는 어떻게 했어? 잘했어? 물어보는 친구가 있고, 전혀 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고 지난 주말 어땠어?만 물어보는 친구가 있어요. 뭐가 잘못되고 잘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대화의 주제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얼마나 깊이 있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정말 별일 없어도 그렇게 이메일을 보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뭐 좋잖아요. 핑계가 좋잖아요. 뭐 추석이라던가 크리스마스라던가 연말 연시 카드 한 장 쓰는 거 굉장히 좋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어도 일을 만들어서 실습을 한 사이클 마쳤다. 요번에 뭐 산부인과 실습을 마쳤다 하면 산부인과 교수님한테 덕분에 이번 학기 실습 잘 마쳤고 많은 거 배웠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땡큐 카드 한 장 쓰는 것 정도로도 굉장히 표현이 부각이 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정도. 그리고 제가 이 유튜브 하면서 처음에는 답장을 이메일로 문의 주신 분이 굉장히 많으신데 처음엔 답장을 드리는 게 별로 무리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뭐 하루 이틀 만에 이메일 한 통 오고 그러면 충분히 제가 시간을 가지고 자료도 조사하고 간호학과 관련이 없다고 해도 답을 다 일일이 장문에 답을 드릴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메일을 주시는데 가끔은 그 이메일의 내용들이 중복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궁금했던 걸 지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니까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제 마음속에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좀 고지식함? 고리타분함이라고 하셔도 어쩔 수 없는데, 한국 문화가 있잖아요. 내 이야기를 터놓고 댓글로 달기에는 왠지 좀 불편한. 그래서 가능하다면 비록 그것이 중복되는 내용이고 일일이 다 타자를 치고 한자 한자 적어야 된다고 할지라도 짧더라도 할 수 있는 만큼 한해서 일일이 답장을 드리는 것을 다 목표로 삼고 있고요. 할 수 없는 그날이 올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 물론 제 근무나 제 가정이나 아니면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해 나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이걸 업으로 삼고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딜레이가 오는 것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어쨌든 차곡차곡 한 분 한 분 다 답을 드리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요번에 정말 많이 받은 내용 중에 하나가 나이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나이가 40대, 50대인데
지금 간호학을 시작하는 게 늦지 않느냐, 혹은 시작하고 있는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해낼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되고 걱정스럽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물론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국에 계신 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내가 40대 중반에 간호학과에 들어가서 간호사가 되기를 시작하는데, 세상에 이게 정말 가능해? 정말 미국 간호사가 될 수가 있어? 이게 가능한 일이야?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정말 가능해요. 한국과 미국의 문화가 굉장히 다른데, 죄송합니다. 저희 고양이가 굉장히 다른데, 처음에 저의 지인이 LA 공항에 도착해서 제가 픽업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너무 반가운 마음에 포옹을 하려고 누구야? 그러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다가가는데, 상대방은 저한테 자기 왜 이렇게 살쪘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전 거기서 역문화 충격을 받은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은 살찐 거, 제가 뚱뚱한 건 아니지만 한국 기준에서는 차비한 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외모가 어떤지, 내가 얼마나, 지금도 보시죠. 이렇게 후줄근한 어디 교수님이 이런 옷 안 입고 다니시지 않나요? 한국에 다 양복, 이렇게 멋진 옷들 입고 다니시는데, 전 수업 갈 때도 그냥 학교 후드티에 간호사 스크럽 바지 입고 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또 그게 괜찮은 문화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괜찮은데 한국에선 또 괜찮지 않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막 오신 분들은 시선으로 볼 때, 미국 사람들 정말 멋낼 줄도 모르고 꾸밀 줄도 모르고, 별일 없으면 다 민낯이고, 또 뭐 구두 신고 다니는 사람 참 별일 없으면 보기 힘들고, 다 그냥 그야말로 플립플랍, 그 쪼리 신는 거 같은 거, 아니면 운동화 신고 다니고, 외모에 대해서 잘 꾸미지 않는 문화 자체가 그래요.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신경을 전혀 쓰지를 않아요. 정말 그래야 되는 상황이 아닌 다음에는 그야말로 강연을 한다던가, 정말 대중 앞에 선다던가, 큰 컨퍼런스가 있다던가 하는 특수한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졸업식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런 경우가 아니면 풀 메이크업에 헤어하고 정말 멋진 옷을 입고 구두 신고 백 들고 이렇게 다니는 경우 거의 없어요. 전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밖에 없어요. 그래서 패션 센스도 달라지고, 또 메이크업 하는 센스도 달라지고, 헤어도 그냥 말씀드렸던 대로 전 미용실 같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고 그냥 이렇게 질끈 묶고 다니고 편안한 게 최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도 한국에 가면 약 2주 정도 걸려요. 그 현실을 현타 온다고 하나요? 요즘 한국에서 쓰는 표현으로. 현실이 이제 다가오죠.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봐요. 이렇게 위아래로. 저 사람은 어느 별에서 왔나? 저런 후질근한 옷을 저걸 옷이라고 입고 다니나 하는 그런 시선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3년 전에 한국에 나갔었다가 지금 아직 안 나갔었는데, 그 당시에 느꼈어요. 딱 2주 걸렸어요. 처음 2주는 못 모르고 다니다가 2주 정도 지나니까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미국에 있는 사람이, 저는 이제 미국에 오래 살았으니까 한국에서 막 오신 분들, 아니면 외국에서 막 온 사람들은 옷 입는 스타일도 다르고 메이크업도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헤어스타일도 다르고 얼굴 표정이나 제스처도 다르잖아요. 아무래도 그 문화에 익숙해져서, 어느 문화든 익숙해져서 오래 살다 보면 편안해지는 법이고 거기에 길들여지는데, 상대방 문화에 대해서 정말 피부에 와닿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미국에서 간호사 나이는 제한이 없고 50의 간호사가 되던 40의 간호사가 되던 전혀 문제가 없다고 아무리 제가 이야기를 해도,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그걸 피부에 와닿게 느끼지는 못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냥 머리에 계속 각인을 시키세요. 미국 간호사의 평균 나이는 52세다. 자신이 30세라면 난 평균에 무려 12살이나 못 미치는 매우 젊은 간호사다. 30이면 정말 한참 이때거든요. 뗐지 않나요? 저도 어떻게 보면 내일 모레 40인데, 전 아직 제가 한참 때라고 생각하고 있고,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인 게 맞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 친구들 가끔 얘기 들어보면, 내일 모레 40이야 하면서 약간 뭐랄까, 그 나이에 대해서 굉장히 무게감 있게 느끼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 현재 미국에서
현재라고 하긴 뭐하죠. 2016년 10월이었기 때문에 간호사로 현역에서 일하고 있는 최고령 할머니 간호사의 생일인 날 영상을 찍어서 그게 뉴스화되고 또 페이스북이나 이런 각종 소셜 네트워크에 돈 적이 한번 있었어요. 저도 봤는데 파트타임 수술실 간호사로 90세인데도 일을 하고 있고 불과 얼마 전에 2년에 한 번씩 리뉴해야 되는 심폐소생술 면허증을 리뉴했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90세여도 일할 수 있어요. 아무도 나가라고 하는 사람 없고요. 이제 다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 사람은 미국 사람이고 영어가 수월한 사람이니까 그게 가능하지. 나처럼 말도 짧고 문화도 어색하고 미국인이 아닌 내가 가능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50이든 40이든 지금 준비를 하셔서 오시면 10년쯤 지나면 50세, 60세밖에 안 되시잖아요, 다들. 그렇기 때문에 젊은 나이이고 10년 동안 미국에 머물면서 간호사로 살면서 미국에 살면서 이 문화에서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파도가 오면 오는 대로 피할 땐 피하고 또 온몸으로 맞을 땐 맞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길들여지고 정말 익숙해져서 70, 80, 90살까지 간호사로 근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저도 70, 80, 90세까지 간호사로 간호교육자로 일을 하고 싶고 그럴 마음이고 별일 없으면 그럴 계획입니다. 또 그래야 되고요. 생활비 비싸니까 뭐 일 놓고 집에서 이렇게 쉴 수만도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생각해 보면 은퇴하는 나이라고 딱히 사람들이 크게 생각하는 나이도 없고 자신이 원하면 원하는 만큼 일을 할 수가 있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뼈 공부하고 계신 선생님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지금 앵클렉스 공부하고 계신 선생님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뭐 41살이 대수인가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리고 30살인데 호주 간호사 준비하다가 미국 간호사로 방향 전환하시는 선생님 전혀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빠르신 편이에요. 30이시면.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가르쳤던 간호학과 학생 중에 최고령 학생은 60대였습니다. 은퇴한 학교 교장 선생님 남자분이셨고요. 60대에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간호학과에 들어오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거 현실임? 실화임? 네, 실화입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했고 여러분도 하실 수 있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거. 그리고 간호사에 대한 어떤 직업의식이나 정말 나는 간호사 born to be a nurse 간호사 되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은 사람도 있지만 생계 때문에 간호학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게 선택해서 직업으로 업으로 삼게 된 간호라는 세계가 추후에 나에게 정말 하늘이 내린 내 콜링이다. 이건 내 운명이다. 난 이것밖에 할 일이 없다는 그렇게 온몸과 온 마음을 던져서 투신하는 직업이자 분야로 바뀔 수가 있어요. 학교 과정을 겪다 보면 또 실습 과정이나 간호사로 현직에 근무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들거든요. 우린 로봇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프고 나아지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분야가 나한테 맞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처음 간호학을 선택했을 때 내가 이 왜 간호학을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전히 그 이유가 필요한지 여전히 그 목적의식이 분명한지 생각해 보시고 분명하시다면 이 길이 나한테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쭉 가시고 나중에 간호사 면허증 들고 그때 이 길이 내 길이 맞는지 아닌지 고민하시면 선택의 폭이 무궁무진하게 훨씬 갈 길이 많다는 거. 그때 고민하시고 그때 방향을 전환하셔도 전혀 늦지 않는다는 거. 항공사 승무원이 되는데도 베네핏이 되고 학교 선생님이 되는데도 베네핏이 됩니다. 간호사라는 사실은.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폭이 많기 때문에 일단 간호사로서의 꿈을 가지고 계시다면 일단 간호사 면허증을 들고 추후 걱정은 그 이후에 하셔도 전혀 늦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5시가 다 되어 가네요. 이제 정말 가서 저도 주부니까요. 이제 저녁 식사도 준비하고 아이도 픽업 해와야 되는 시간이 됐어요. 항상 죄송해요. 이렇게 영상이 얘기하다 보면 길어지는데 추려서 잘 보시고 또 필요하신 부분은 취하시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지 않은 부분은 let it go, let it go 하시면 돼요. 항상 문은 열려 있으니까 힘드실 때 이메일이든 댓글이든 달아주시면 성심성의껏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꿈을 의논해 보아요. 네. 네, 오늘도 긴 영상 뭐 다 안 보셨어도 괜찮아요. 어쨌든 봐주셔서 감사하고 도움 되셨길 바라고 마음에 또 위로가 되셨기를 바라고요. 또 현실을 제대로 자각하시고 미국 간호사를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게 저의 가장 큰 목표예요.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열려 있으니까 문의 주세요. 네,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